우리 고마당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국민 여러분, 아,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오늘은 썸네일에 보셨겠지만 악법 강의를 제가 시작한 지 1년째 된 날입니다. 뭐 어느덧 엊그제 같이 시작한 것 같은데 어느덧 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개별 악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악법이라고 했을 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떻게 보면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이 문제를 말씀드려야 했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분도 그렇고 사실은 어, 개별적인 악법을 통해서 사실은 악법의 내용을 사실은 파악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처음 시작하는 강의는 입법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리고 바로 이제 사별금지법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근데 이제는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제가 악법, 많은 법률안들이 또 법률이 악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과연 악법이라는 게 뭐냐, 무엇이 악법이냐 하는 문제를 이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악법이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동지님들께서 많은 댓글을 통해서 많은 그 지지와 성원의 글을 남겨주셨는데, 사실은 방송 중에는 댓글에 대해서 일일이 제가 코멘트를 해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송 중에는 하지 못하지만, 근데 제가 이제 방송을 마치고 이제 방송을 다시 보면서 댓글에 남겨져 있는 많은 내용들을 봅니다. 하여튼 많은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떤 간에 제가 하고 있는 악법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얼마나 악랄한 악법들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이는데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일주일 뭐 자축하겠습니다. 저는 1년이 지났다는 게 저 자신으로서 하여튼 방송 빠지지 않고 매주 월요일 계속 할 수 있다는 게 저로서도 상당히 자랑스럽고, 그리고 특히나 어떻게 보면 어렵습니다. 부학 강의는 어렵고 재미가 없습니다. 원래 부학 강의를 재밌게 공부한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제가 뭐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학생들에게 물어봐도 법학은 어렵다, 법학은 지겹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지님들께서 1년 동안 제 강의를 꾸준히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1년 동안 저는 악법이 더 이상 계속 나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문재인 좌파 독재는 또 온갖 악법들을 만들어내겠죠. 그런 제가 힘 닿는 데까지 새로 나오는 악법들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이 악법이라는 말이 영어식 표현이 어떻게 되냐? 악법이라는 건 뭐 잘못된 법, 나쁜 법 그런 뜻이죠. 악한 법 이런 뜻이죠. 그런데 사실 영어식 표현은 조금 다릅니다. 영어식 표현에서 악법이라고 하는 것은 unjust law입니다. unjust라고 하는 것이 그거죠. 정의롭지 못한, 불의한 그런 법을 악법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제 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just law, 정의로운 법.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법학에서는 정의로운 법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정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악법에 대비되는 개념이 정법인데, 정법은 정의로운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악법이냐 정법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정의입니다. 정의. 우리 공화당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가치가 바로 뭡니까? 바로 진실과 정의 아니겠습니까? 그 진실과 정의, 그 정의, 이 정의가 악법과 정법을 구별하는 시금석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 역사적으로 보면, 또 이 그 비교법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본다는 말은 지금까지 여러 국가에서 법이 다 만들어졌죠. 그 법이 어떻게 변해왔는가. 또 비교법이라는 말은 다른 나라 법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보는 게 이제 비교법인데, 이 역사적으로나 비교법적으로 봤을 때 악법이라는 개념이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다르게 쓰입니다. 물론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해당하는 요소는 똑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살인죄는 문명과 관계없이 살인죄는 이것을 악으로 취급하고 그, 그 악을, 즉 살인이라고 하는 악을 응징하는 것, 즉 사형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어느 문명이든 간에 또 어느 시대든 관계없이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동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또 시대적으로 많은 편차가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고대 사회 같은 경우에는 그 노예제 사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제도라는 것이 하나의 그 사회의 정당한 제도로서 정착되어 있습니다.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예는 사람으로서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노예를 죽이더라도 살인죄가 되지 않는 겁니다. 노예는 물건으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뭐 재물손괴죄 비슷하게 취급을 했고, 그래서 노예를 학대하거나 뭐 심지어 죽이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 노예란 그 개념 자체, 그 제도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노예처럼 취급하는 것은 굉장히 비인도적이고, 그래서 사실 노예 제도를 우리가 도입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은 바로 악법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고대 그 사회에서는 노예제를 규정한 법이 악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노예제도를 규정하는 법이 있다면 그건 악법이 되겠죠. 그래서 시대에 따라 다르다. 또 언제 하나 또 뭐 장소에 따라 다른 걸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뭡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거죠.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뭐 어떤 종교를 가지든지 종교를 가질 수 있고, 심지어는 종교를 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종교의 자유죠. 그런데 예컨대 일정한 국가, 특히 이제 이슬람 국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뭐 이란이나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죠. 이런 나라는 정교 일치 사회입니다. 즉 정치와, 즉 국가와 종교가 일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교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공인된 종교, 즉 국교로 인정된 종교 이외의 종교를 신앙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 특정한 그 종교, 즉 국교만을 믿도록 하는 것은 악법이 되겠죠. 우리의 경우에는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고 정교 분리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근데 이슬람권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종교만을 인정하고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종교를 인정하는 법률이 뭐 그런 법이 만들어진다고 가정하면 그 법이 악법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악법의 개념이 다르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해방 그리고 이제 건국 73주년이 다가오는데 이 과정에서 선진 그 문명 국가들의 가치관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선진 그 문명 국가들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지금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인류의 보편적 가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법, 그런 법은 정의로운 법, 정법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침해하는 법, 이런 법이 만들어지면 그것은 악법이 된다. 그래서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악법의 개념이 다르긴 하지만 또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파괴하느냐에 따라서 보편적인 그 악법 개념이 도출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법이 악법일까요? 제가 조금 있다가 악법의 유형을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께서 그 악법을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왜 그러냐면, 근데 어떤 법이 악법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이 있는데 그 법이 악법이다.
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악법이 뭐냐? 악법이라는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질문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악법이란 이런 법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악법이라고 본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정립된 확고한 어떤 입장을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수 있어야 우리가 좌파들하고 싸울 때는 어떤 간에 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악법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좌파들과 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투쟁의 무기가 된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좀 간략하게 세 가지 요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악법은 뭐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립이나 정체성을 위협하는 법. 자, 대한민국의 존립, 정체성을 위협하는 법. 이 법은 악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 국민들이 함께 번영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또 그 속에서 내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만들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의 어떻게 말하면 삶의 틀입니다. 우리의 삶의 틀이고 우리가 또 추구해야 할 가치의 바탕입니다. 그 대한민국의 존립을 만약에 위협하는 게 있다. 그런 법률이 있다. 그럼 당연히 악법이 되겠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되지만 하여튼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법률은 당연히 악법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컨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국가 이념 예컨대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시장경제질서, 법치주의 이런 거죠. 이런 국가 이념이 바로 이제 뭐냐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물론 그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질서나 그리고 법치주의 같은 그 원리뿐만 아니고 실제로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국가를 상징하는 상징들이 있겠죠. 예컨대 태극기, 그리고 애국가, 그리고 무궁화라고 하는 국화, 이런 것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하여튼 이 정체성을 위협하거나 부인하거나 파괴하는 그런 법률은 당연히 악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대한민국의 존립이나 정체성을 위협하는 법, 이 법은 악법이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사실은 법 체계 속에는 그 법에 고유한 이념이나 원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이념이나 원리들은 사실은 법학을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하여튼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주요한 법 이념이나 법 원리를 파괴하는 법, 그런 법이 악법입니다. 그래서 법 이념이나 법 원리를 파괴하는 법은 악법이다. 그게 두 번째 요소입니다. 자, 세 번째 요소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법이 악법입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사실은 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는 물론 각 국가의 헌법에 보장되어 있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국제법에다 또 많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간에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그러니까 훼손하는 법, 이런 법은 기본적으로 악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존립과 정체성을 위협하는 법 이념이나 법 원리에 위배되는 법, 그리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법, 이 세 가지가 악법이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렇게 정의를 하시면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은
그 유형을 나눠보면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재밌는 건 뭐냐면 사실은 우리 법학계에서 악법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악법이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고 좌파들이 주로 한 게 뭐냐면 예컨대 국가보안법에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그 사냥고무죄 또 불고지죄 이런 것들을 악법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들은 악법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악법이 뭐라고 정의하지 않고 하여튼 뭐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나 사냥고무죄는 악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악법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하여튼간에 악법이 무엇이라는 걸 정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우파 진영의 법학자들도 정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악법에 관한 연구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어떤 간에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까지 악법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정말 우리가 이런 법은 악법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 그 기준에 따라서 악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의 존립과 정체성 이걸 위협하는 법이 악법이다 말씀드렸죠. 근데 이건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한데요. 국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 요소가. 첫째는 국가를 구성하는 인적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국민입니다. 국민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성립하기 위한 그 공간적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게 영역입니다. 근데 영역이란 말은 영토, 영해, 영공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토, 과거에는 예컨대 영해의 개념이 아주 희박했던 그런 시대는 그냥 영토라는 개념을 쓰는데 지금은 바다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영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영토라는 표현보다는 영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인적 요소로서의 국민, 그리고 공간적 요소로서의 영역,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바로 주권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3대 요소를 국민, 영역, 주권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일제 식민지 시대 36년을 우리가 식민지의 치하에서 보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때 사실은 우리 한민족은 있었습니다. 한반도 땅도 있었죠. 근데 우리는 국가로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주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국가의 혼이다. 다시 말하자면 주권이 없으면 혼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그 성립 요소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간에 이 세 가지 요소는 국가로서 존립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이게 말로 뭐 국가 존립의 기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요소를 위협하는 법, 즉 국가의 구성 요소인 국민, 영역, 주권을 위협하는 법은 악법입니다. 악법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 국가의 3요소를 위협하는 법률을 제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률의 경우에는 예를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게 있으나 2018년에 문재인이가 김정은하고 만났죠. 만나가지고 판문점 선언, 그리고 또 거기에 이어서 남북 군사 합의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남북 간의 문서로 합의를 하는 것은 우리 법 체계상으로는 그건 법률이 아닙니다. 조약도 아닙니다. 특수한 지위를 가는 합의입니다. 법률도 아니고 조약도 아닌데, 그렇지만 문재인은 뭐 그렇게 하죠. 뭐 법적 효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특수한 뭐 지위를 갖는 뭐 합의라고 볼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법률로 만약에 본다면
개인적으로는 저는 법률로 보지 않습니다. 않지만은 법률로 보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 판문점 선언이나 남북 군사 합의는 우리 영역과 주권에 대한 심각한 그 제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휴전선 로부터 일정한 구역 내에 이 구역 내에서는 사실 군사 주권을 다 포기해 버렸습니다. 비행도 할 수 없고 전투기 비행도 할 수 없고 뭐 그리고 뭐 그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이런 것도 다 할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주권, 대한민국의 주권 가운데 특히 군사적인 주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이나 남북 군사 합의는 바로 악법인 겁니다. 이게 또 뭐 근데 그 과거 노무현 정권 때 추진돼 왔던 뭐 근데 공동 의료 구역 같은 것을 설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그 영해 의료구역이니까 바다죠. 바다의 영해를 영해에 대한 주권을 심각하게 제약받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가의 구성 요소인 국민 영역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법은 다 악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내용이 또 이제 문재인이나 또 뒤에 뭐 어떤 이 국가의 구성 요소에 대한 그 침해나 위협을 가하는 악법이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이건 명백한 위협 악법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건 좌파들이 많이 쓰는 논리가 있죠. 그런데 뭐 전시작전권 이런 것들이 주권 침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권을 포기한 것이다. 근데 그 전혀 틀린 말입니다. 동맹관계라고 하는 것은 동맹관계에서 뭐냐면 군사작전을 같이 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한 것. 특히 이제 우리가 휴전협정을 체결하면서 그 당사국이 유엔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한미동맹 그리고 한미연합조치제 이 체제하에서 전시작전 통제권을 근데 유엔사가 갖는다 하더라도 그건 우리가 합의한 겁니다. 그건.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약화시킨 게 아니라 유엔사의 또는 미군의 힘을 빌려서 우리의 그 주권을 우리의 영역을 더 확고하게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국가의 구성 요소를 약화시킨 게 아니고 오히려 강화시킨 겁니다. 유엔 연합사의 힘 그리고 주한미군의 힘을 우리가 이용해서 오히려 대한민국의 주권을 더 강화시킨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좌파는 그렇게 안 보죠. 어떤 간에 뭐 주한미군 철수 이걸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게 주권 침해다. 미군이 주도하고 있는 것 자체가 주권 침해다. 전혀 아닙니다. 주권의 강화입니다. 그렇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주권을 더 강화시키는 거다. 우리 혼자만으로는 지킬 수 없는, 지키기 어려운 그런 우리의 주권을 우리가 그 유엔사를 통해서 미군을 통해서 우리의 주권을 더 강화시킨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가장 적절한 대응 논리가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이제 그 국가의 전력과 관련된 법이 뭐냐? 그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법이 있습니다. 기본 질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학자마다 쓰는 표현이 좀 다르긴 하지만 기본 질서는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 질서, 그리고 법치주의.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그런 법은 다 악법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부분 있죠. 지금까지 악법 강의를 하면서 설명드린 내용인데, 근데 이런 게 있죠. 공수처를 쓸 수 있죠. 공수처를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공수처가 그때 말씀드렸기도 했지만 이게
헌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공수를 설치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게 입법, 행정, 사법부로부터 사실은 독립되어 있는 수사기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권력 분립. 우리 또 대표님께서 보통 이제 상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저간 학문적인 용어는 권력 분립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가 권력 분립인데, 사실은 이 권력 분립의 원칙을 위배해가지고 헌법상에 설치 근거도 없는 공수를 통과시킨 겁니다. 우리가 반대 투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바로 악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반대 투쟁을 했던 겁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지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들어서면서 굉장히 그 노조 편향적인,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기업을 압박하고 억압하고 하는 법들을 많이 통과시켰죠. 뭐 노동조합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법들, 중대재 기업처벌법 등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즉 기업을 억압하고, 그리고 노동조합에게 특권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그런 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것도 바로 뭡니까? 바로 시장경제 질서를 침해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이 법도 다 악법입니다.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 가운데 하나인 시장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법이기 때문에 악법인 거죠. 자, 이런 법들이 있고요. 그 다음 또 이제 법치주의인데, 근데 이런 게 있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풍력발전법안, 그 다음에 적경지역 특별법안, 이런 게 있었죠. 근데 거기 풍력발전법안이나 또는 적경지역 특별법안에 보면 어떤 규정이 있냐면, 자, 원래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포함해 가지고 거쳐야 될 절차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덕도 신광 특별법도 마찬가지고요. 거쳐야 될 절차가 굉장히 많은데, 허가 절차, 인가 절차, 이런 승인 절차,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이 풍력 발전 법안이나 이런 적경적 특별 법안에 보면 그 절차를 다 생략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절차 안 거쳐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사천리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이게 바로 적법 절차의 원칙에 위배되는 겁니다. 적법 절차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경우는 다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일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절차를 건너뛰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것은 바로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반된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악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법, 이런 법은 악법이다 하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국가의 전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법입니다. 사실은 국가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국가 안전 보장, 보통 국가 안보라고 하죠. 국가 안보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적대국이 대한민국을 마음대로 침략하고 또 파괴하고 하는 공작을 벌일 수 있게 된다면 우리 국가의 국가 안보는 물론이고 나아가서 국가의 존립 자체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국가 안보를 훼손하는 법, 이 부분은 악법입니다. 근데 이 국가 안보를 훼손하는 법은 대표적인 경우가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입니다. 근데 여기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경지역 특별법 같은 경우에 적경지역에 사업을 하다가 거기 보면 군사기지 보호법이 있습니다. 근데 군사기지 보호법 같은 것을 무시하고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히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 바로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죠. 이런 법은 악법이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어떤 간에 국가의 존립과 정체성에 관한 정체성을 위협하는 법은 악법이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법 이념이나 법 원리에 위반되는 것. 요건 위반되는 그런 법은 악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요건 약간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법 이념이라고 했을 때 법 이념은 보통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법절에서 주로 많이 다루는 내용인데 이건 정의와 법적 안정성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근데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정의라는 게 정의 데피니션이 되고 있지만은 정의는 그런 겁니다. 누구에게 특혜를 주거나 누구에게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또는 불합리하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들어서면서 노조는 살판났죠. 이 노조가 예컨대 기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전혀 인정되지 않은 특권적 지위를 노조가 보상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노조는 날개를 단 셈이죠. 반면에 기업가들은 족쇄에 묶여 있습니다. 이렇게 한 집단, 한 개인에게 편향적으로 특혜를 주고 그 반대편에서는 굉장히 불이익을 주는 이런 법은 정의에 반하는 법입니다. 이게 원래 이제 악법의 의미인 거죠. 정의에 반하는 법이 바로 악법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법은 바로 정의에 반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악법이라는 거죠. 이런 법은 많습니다. 이런 법은. 근데 뭐 특혜를 주는 게 많죠. 노조가 그렇죠. 좌파 단체들이 그렇죠. 또 뭐 특정한 사건, 예컨대 뭐 5.18이든지 뭐 4.3이든지 여순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의 당사자들, 뭐 자기들은 피해자라고 하는데 그 당사자들, 그 사람들 관련자들, 이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바로 정의에 반하는 겁니다. 정의에 반하는 거죠. 요 내용들이 있고, 특히 이제 또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것이 그 평등 구간이 있었죠. 평등 구간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외국인을 내국인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안 된다고 그랬죠. 원래 헌법상의 평등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내국인 사이에서 평등해야 된다. 그것도 물론 기회균등이라는 의미에서, 기회의 평등이라는 의미에서 그 평등해야 된다는 것이 외국인을 우리 국민과 같은 외국인에게 대우를 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상호주의를 적용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하여튼 평등구간은 외국인들에게 특혜를 줍니다. 그 반면에 국민들은 그만큼 역차별을 받고 있는 거죠. 이것도 정의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악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아시겠지만 실제로 악법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하나의 항목에만 연관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개 항목에 연관되어 수 있습니다. 여러 개 항목에. 그래서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평등구간 같은 경우는 여러 개 기준에 따라서 다 악법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다방면으로 악법이다. 이쪽 측면에서도 악법, 저쪽 측면에서도 악법, 또 다른 측면에서도 악법. 그래서 아주 다방면에서 악법인 그런 법안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한데 이 법적 안정성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만 법적 안정성은 뭐냐면 하여튼 사회 질서가 안정되려면 법 자체가 안정돼야 된다는 겁니다. 또 법을 통해서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법적 안정성인데 그래서 법적 안정성에서
첫 번째 요소가 뭐냐? 소급 안 된다는 겁니다. 소급해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종료된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법을 제정해서 소급해서 하서는 안 된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법원이 그때부터 헌법을 파기하기 시작했는데 헌법재판소가 그 5.18과 관련해서 그걸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하는 그 법안이 김영삼 정부 당시에 발의가 되고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거기다가 합헌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명백히 잘못된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법률이 기본적으로 소급입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급입법은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소급입법은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소급입법을 인정한 겁니다. 이런 예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예측 가능성.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내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우리가 마음 놓고 안심하고 법률 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적 안정성에서. 자, 그런데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낸 법안이 있죠. 뭐냐면 종합부동산세 법안이 있습니다. 종부세를 지금까지는 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설정했던 거죠. 근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의결한 내용은 뭐냐? 그렇게 하지 않고 상위 2% 상위 2%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종부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상위 2% 안에 드는지 안 드는지는 그 해마다 또 시기마다 이 공시 가격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그 공시 가격에 대한 통계 자료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 자신의 그 건물의 공시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려주기 전까지는 사실 내가 종부세 부과 대상인지 아닌지가 알 수 없다는 거죠. 이거 예측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예측 가능성이 없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악법이라는 거죠. 또 하나, 만약에 우리가, 근데 이런 게 있죠. 자, 내가 재판을 받았습니다. 내 재판을 받았는데,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근데 또 재판을 해서 또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면, 우리가 마음 놓고 재판 결과를 믿고 우리가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일단 3심 절차에 의해서 사건이 종료되면 그걸로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종료된 사건, 종료가 확정된 사건을 다시 재판을 할 수 있겠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우리 생활이 불안정해지겠죠. 근데 이 정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5.18도 재조사해라. 세월호 사건도 재조사해라. 이런 식으로 했죠. 그리고 이미 조사가 이미 여러 차례 진행됐고 조사 결과가 확정됐습니다. 그때 그걸 또 조사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겁니다. 따라서 악법인 거죠. 그런 법도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법 원리에 반하는 거. 이 법 원리에 반하는 것이 있는데, 근데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법 원리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 권력을 행사할 때는 지나치게 많이 행사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권력이 행사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잉 금지 원칙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 요소를 구성 요소로 가지고 있는데, 첫째가 목적의 정당성. 목적이 정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수단이 적합해야 된다는 거죠. 수단의 적합성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피해의 최소성. 최소한의 피해가 가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법익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법익의 균형성이라고 하는데, 이 요소를 갖춰야 그래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 요소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그때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기 때문에 바로 헌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판단할 땐 뭐냐면 지금 그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취했죠. 이것도 과잉금지 원칙 위반입니다. 어떤 간에 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법률, 그 다음에 죄형법정주의가 또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 형법상의 원칙인데 이 원칙에 위반되는 법률. 그리고 이제 민법상의 원칙 가운데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근대 민법의 3대 원리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그게 계약 자유의 원칙, 소유권 존중의 원칙, 그리고 과실 책임의 원칙. 이 원칙이 바로 근대 민법의 3대 원리입니다. 근데 예컨대 계약 자유 원칙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예가 뭐냐? 그 예가 바로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예컨대 뭐 인상을 할 때 임대료를 인상할 때 5% 그 이상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죠. 그건 뭐냐? 그것 계약자의 원칙을 위배한 겁니다. 왜냐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그 상황에 따라서 근데 뭐 10%를 인상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봤을 때 10% 정도 인상하는 게 적절하다 하면 10%도 인상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그 임대료를 내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죠. 그게 계약자의 원칙입니다. 근데 5% 딱 묶어놨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전세난이 더 심해졌죠.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계약자의 원칙을 위배한 겁니다. 또 마찬가지 최저임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최저임금제 지금 민노총 쪽에서 뭐 만원 넘게 올려달라 요구하고 있죠. 그도 마찬가지. 원래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겁니다. 합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뭐 국가가 또는 뭐 노사위원회 같은 이런 국가기관이 정한다. 계약자의 원칙 침해하는 겁니다. 특히 과도하게 인상할 때는 굉장히 큰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이런 경우.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근대 민법의 3대 원리 가운데 하나가 소유권 존중의 원칙입니다. 근데 이 지금 헌법 개정하려고 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 포함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토지 공개념 얘기를 하고 있죠. 토지 공개념은 바로 소유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이 위배되는 겁니다. 소유권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소유권을 말합니다. 개인의 소유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토지 공개념이라는 말은 뭡니까? 토지를 공적 재화와 비슷한 걸로 취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개인의 재산권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고 공적 재화처럼 취급해가지고 규제가 하겠다는 거야. 이건 바로 소유권 존중의 원칙이 위배된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과실 책임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책임질 때는 내 행위에 대해 책임질 때는 나에게 귀책 사유 보통 이제 고의 또는 과실 이게 귀책 사유라고 표현하는데 나의 귀책 사유가 있을 때는 책임진다. 근데 나에게 귀책 사유가 없을 때는 책임지지 않는다. 이게 바로 과실 책임의 원칙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따르면 귀책 사유가 안 따집니다. 중대재해 근데 뭐 사망자 또는 뭐 중상해자가 나오면 그때 그 사용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든지 없든지 책임을 다 묻습니다. 민형사상 책임을 다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바로 과실 책임 원칙이 바로 위배되는 거죠. 이런 법들은 악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인류의 이제 그게 이제 법 이념이나 법 원리에 위배되는 악법이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위배되는 법은 마찬가지 악법입니다. 근데 이건 사실 중요한 건데 예컨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있었죠. 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은 뭘 침해하느냐면 바로 인간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겁니다. 근데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입니다.
근데 이 표현의 자유를 어, 억압하고 제한하고 그래서 북한 주민들, 북한 농부들을 김정은의 노예 상태로 그대로 묶어 두려고 하는 것이 바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입니다. 이건 뭐 규정은 아니에요. 법전 제목은 아니고 규정 이름인데요. 이런 것들은 바로 뭐냐?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어, 과도하게 제한하는 겁니다. 과도하게. 이건 역시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위배되는 법이다. 물론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위배되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사실은 문제가 많이 되는 건 뭐냐면 이 상위법, 하위법 관계에 있을 때 상위법에 위반되는 법, 하위법. 그러니까 상위법에 위반되는 하위법을 악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정점에 헌법이 있고 그 아래에 법률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명령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이게 상하위법 관계인데 그래서 하위법이 상위법에 위반됐을 때 그 법을 우리가 악법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법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 측면에서 악법이라고 평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하위법은 악법이 된다. 한 내용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현실 적합성이 없는 법 있죠. 현실하고 안 맞는 겁니다. 예컨대 대표적인 경우가 52시간 근로제입니다.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했을 때 그 이야기는 뭐 일과 생활의 밸런스, 균형 이걸 맞추겠다는 거죠. 그 워라밸이라고 하는데 워라밸, 그 워크 라이프 밸런스라고 하는 워라밸이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하여튼 52시간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시간 사용자나 근로자는 특히 근로자가 뭘 원하냐? 내 좀 초과 근무해서 초과 수당 받아서 나도 좀 풍족하게 살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난 60시간도 일할 수 있다. 일할 여력이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법적으로 52시간으로 막아놓은 겁니다. 이 사회현실하고 전혀 안 맞죠. 현실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법입니다. 이런 법이 바로 악법입니다. 이런 법이. 국민의 의식, 국민의 법의식이라고 하는데 법의식, 또 국민의 현실 생활하고 전혀 맞지 않는 것. 그리고 뭐 최저임금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하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뭐 일부 철없는 그 젊은 애들이 뭐라고 주장했냐? 나도 내가 받는 그 알바하는 청년이 나도 이제 그 시급이 높아져서 야 나도 이제 좀 윤택하게 생활하겠네. 그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일자리가 날아오릅니다. 알바 안 씁니다. 우리 학생들이 많이 겪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현실이 전혀 없는 거죠. 바로 그런 거 현실적 합성이 결여된 법 이런 법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그 사실에 대한 오류 즉 진실이 아닌 사실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법 즉 거짓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법 이런 법 역시 악법입니다. 아시겠지만 풍력발전법을 생각해 보시면 풍력발전의 기본적인 논리는 뭡니까? 원자력 발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원자력 발전은 위험하고 경제성도 없고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풍력발전으로 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인식이 어떻습니까? 그 허위입니다. 풍력발전은 지금 유럽 나라들에서 그 원자력 발전을 녹색 청정 에너지로 지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원자력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그리고 경제성이 있습니다. 근데 원자력 발전은 위험하고 경제성 없고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풍력 발전을 가자. 이 논리 아닙니까? 전혀 틀렸습니다. 이건 사실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잘못된 사실인식에 기초해서 제정된 법, 이 법이 바로 악법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이런 예는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하여튼 대표적인 예를 들면 그런 그 예를 들 수 있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법을 제정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다른 그 법의 규범력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학문적으로 쓰고 있는데, 다른 법의 규범력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즉 법은 각자 독자적으로 규범으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다른 법의 규범력에 영향을 심각하게 주는 경우, 특히 다른 법의 규범력을 저해하는 그런 법은 악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다른 법의 규범력을 저해하는 법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게 특별법입니다. 이건 일반법과 특별법이 서로 다를 때는 특별법을 우선 적용시켜야 된다는 것이 특별법 우선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서 실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일반법은 그 해당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법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정말 정치인들이 정말 이제 각 대호각성을 해야 되는데 특별법이 너무 많습니다. 막 그냥 자기들이 법안 발의할 때마다 거의 다 특별법 다 붙입니다. 일반법은 개정안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개정안을 내기가 어려우니까 전부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다 냅니다. 그런데 실제로 특별법은 어떤 특정한 집단에게 특혜를 주게 합니다. 이건 정의, 평등, 여기에 어긋나는 겁니다. 왜 특별법의 그 적용 대상에 대해서만 특별히 왜 특혜를 줘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줘야 될 이유가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혜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안을 발의합니다. 이거 악법입니다. 이거. 일반법의 규범력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런 법을 악법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특별법은 기본적으로 하여튼 특혜를 주는 법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고 규범력을 다른 법의 규범력을 저해시킨다는 악법이기도 하다 하는 내용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불순한 동기에 의해서 제정된 법은 악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처럼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 악법이죠. 대표적인 법이 공수법입니다. 이런 악법입니다. 순한 목적이 아니죠. 뿐만 아니고 그 특정 집단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 자, 민노총이 청구서 내미니까 민노총에 특혜를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민노총, 노동조합을 우대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내죠. 발의하죠. 그런 법들은 순수한 동기에 의한 입법이 아닙니다. 그건 정말 불순한 동기. 자기들이 신세진 집단을 해서 하여튼 그 사람들을 특별히 배려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법이 악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악법 범주를 유형을 이렇게 나누면서 좀 종류가 많긴 하지만 하여튼 제가 설명드린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다 악법이다. 근데 핵심은 세 가지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의 정체성과 존립을 위협하는 법, 법인과 법원리에 위배되는 법, 그리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법, 이런 법은 악법이다 하는 내용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이렇게 나뉜다 하는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덧 하여튼 시간이 이제 50분이 넘었는데요. 하여튼 1년 동안 동지 여러분께서 경청해 주시고 그리고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제 강의로 통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게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악법을 물리칠 때까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악법을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